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3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밀주치 기읍과 니은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세방과 해방 논쟁을 말해요. 세방과 해방 논쟁. 그래서 그 세방과 해방 논쟁은 1874년에서 1875년에 일어났거든요. 이거 그 연도 정확하게 기억해요. 1874년에서 1875년 세방하고 해방 논쟁이 일어났어. 이 연도가 핵심적인 키포인트야. 이걸 알아야지만 이제 문제 풀 수 있는 게 많은데, 자, 요 세방과 해방 문제는 왜 일어났냐? 이걸 이제 좀 보면, 그 전에 이제 그 몇 년 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대만 사건이에요. 대만 사건. 이 대만 사건이 1871년에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냐면 그때 이제 유구가 있어요. 유구가 어디죠? 오키나와. 그때 오키나와는 일본의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그때 유구 포로민들이 대만의 토착민들, 고사족들에게 맞아 죽은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측에서 그 청나라하게 항의를 했어. 우리 자국민이 죽었다. 뭐냐면 그 조치를 취해달라니까 그때 이제 청나라에서 그 말한 것은 그 대만에 있는 원주민들은 고사족들은 하의 지위다. 하의 지위입니다. 이 말이야. 하는 중국인이죠. 중국인이 아니다라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문제와 상관없다. 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처리했으면 너네들 빠져라 하면서 일본의 육전대를 대만에 파견했어요. 그래서 대만의 중요한 곳을 막 점령하고 하니까 그제서야 뭐냐면 그 청나라가 이제 일본과 교섭을 해갖고 우리가 용서해주겠다. 우리가 배당금도 주고 그거에 처벌하겠다 해갖고 일본군이 대만에 철수한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유구민들이 오키나와죠. 오키나와가 예전에 누구의 종속국이었죠? 혹시 청나라의 종속국이었죠. 실제로 일본이지만. 예. 근데 중국 스스로 오키나와가 누구 땅이라는 걸 인정해버린 거야. 그 오키나와. 일본 땅이라는 인정한 거야. 유구민 문제가 그 뭐냐면 그 죽은 사건을 가지고 일본에서 보상한 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래서 요때 이제 그 뭐냐면 그 오키나와를 일본이 점령하는 것을 수수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때 이제 나중에 오키나와 형으로 개편되죠. 1879년. 자, 이때부터 중국 중심의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조선이나 베트남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 그리고 청일전쟁, 청푸전쟁 해가지고, 이제 떨어져 나가는데, 이런 영상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탈천 영상이에요. 탈천 영상. 청나라를 벗어나는 영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청나라의 그 당시 이제 서북방 지역, 신강 위구르 지역에서도 누가 계속 압력해두죠? 러시아. 그래서 이제 해교도 반란들이 일어나고, 한때 신강 위구르의 어떤 통치 영역이 그쪽에 넘어가서 청나라 통치 영역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시대까지 이루어져요. 자, 이때 무슨 논쟁이 났냐면 세방과 해방 논쟁이 일어났어요. 자, 이때 세방과 해방 논쟁을 한번 보면요. 자, 세방 논쟁을 주관하는 얘들의 논리가 뭐냐면 지금 중요한 것은 어디가 중요하다. 신강 지역이 중요하다. 신강 지역 지금 아시죠? 저쪽 북쪽에 있는 우르무치를 중심한 신강 지역을 지금 통제를 벗어나는데 그것을 되찾아야 된다는 거야. 자, 이 세방파를 주장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보수파들, 양군동을 이제 그냥 반대로 보수파들과 그 다음에 자중당 있죠? 자동장의 양극파 관리들, 이 일부 양극파 관리들이 주장했고, 자, 해방운동을 이제 주장했던 건 뭐냐면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변경 지역에 보다는 뭐다? 양지강 연안 지역에 쳐들어온 영국과 프랑스 같은 해상세력을 먼저 막아야 된다. 신강 위구르 지역은 그거 해봤자 땅만 넓지, 벌 실속이 없는 지역이다. 경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지역이 왜? 양지강 유역이죠. 양지강 유역을 지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길러야 된다고 그죠? 해군력을 증대시켜야 된다. 주로 이제 이용장 같은 양극파 관료들이 주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논쟁을 세방과 해방 논쟁이라고 하는데, 자, 결국에는 어떻게 해결됐죠? 두 쪽을
그걸 다시 해결하는 중. 그래서 세방을 가지고 이제 뭐냐면 위결되어가지고 그 당시 신당 지역의 원정을 활용해서 그 지역을 다시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해방의 논쟁을 받아들여서 해군력을 맞춤시켰죠. 강화시켰죠. 그래서 북양함대를 필두로 해놓고 복권함대, 동양함대 같은 3대 함대를 구축했죠. 자, 이렇게 이제 해결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관련된 것들을 이제 볼게요. 자, 기억은 중국인의 반기독교 운동으로 인해 발생했다. 자, 이게 1870년 대만 사건인데요. 자, 이걸 이제 반기독교 운동 교환이라고, 교회와 관련된. 근데 이 교환과 관련된 운동은 천진교환과 미얀마 운동 관련된 거지, 대만 사건은 관련이 없어요. 대만 사건은 아까 전에 설명한 것처럼 유구의 포로민들이 누구한테 죽은 거예요? 고사족들에게 맞아주는 사건이죠. 네.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기획의 처리 과정에서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한 청조는 총리 각국 사무관을 설치했다. 자, 총리 각국 사무관을 설치한 것은 대만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1860년에 제2차 아편전쟁 이후에 설치됐죠. 그래서 양모운동이 중심지 역할을 했다가 나중에 그 위안화 운동 이후에 북경 오정설 얘기를 해서 폐지되고 외교부로 이제 뭐냐면 바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그 서역인데 서역은 오늘날 신강 지역을 말해요. 니은에서 일어난 갈단이 중간의 국권을 장악하여 청조를 대항했다. 이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부분인데 갈단은 어떤 종류냐면 오일야트부예요. 그래서 이제 명나라가 이제 쫓겨난 원나라가 두 개의 부족으로 나눠주죠. 타타로하고 오일야트로. 근데 이제 그 중에 이 오일야트 부분들이 나중에 청나라 독립하고 나서 이제 원래 만주족들이 몽고족을 장악했는데 이 오일야트만 끝까지 개겨. 그래서 이쪽이 이제 신당 지역에 가가지고 그 반란을 일으키죠. 그 강희제와 권룡제까지 계속 반란을 일으키다가 권룡제에 가서야 간신히 진압을 해요. 이리들 중심으로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데, 근데 요거는 시계상 요거하고 한참 뒤이기 때문에 맞지가 않죠. 그럼 요때 이제 그 신강 유교 지역을 이제 장악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번에 강렬국 사이에 있는 건데, 자, 보통 이제 비단길 아시죠? 비단길은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청산북로하고 뭘로 나눠졌어요? 청산남로로 나눠졌죠. 자, 그래서 이제 신강지역이 이제 청산북로와 청산남로고 각기 다른 세력들이 지배를 하게 되는데, 요런 시기에 청산북로를 지배했던 사람들은 그때 이제 아불 오구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불 오구단. 이 사람은 이제 그 지역에 해교도 반란이 일어난 틈을 통해서 요때 이제 요 지역을 장악했죠. 그 다음에 청산남로를 장악했던 세력은 이 코카트의 그 지방 유적지에서 호적이었던 야쿠백이라는 사람이죠. 야쿠백. 여기를 장악해요. 그래서 요때 한때 1870년대 청나 통치권이 여기가 완전히 없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 지역을 누가 후원을 해주냐면 영국과 러시아 세력이 이 지역을 장악하려고 후원을 해줘. 지원을 해주고. 그때 이제 청나라에서 여기를 포기하자라는 논쟁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해방파라고 그래도 이 땅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세방파의 논쟁이야. 그래서 이 세방파의 의견을 받아서 이 땅을 공격을 해갖고 다시 수복을 하죠. 근데 지금 입장부터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죠. 여기가 신강 유교 지역이 그 중국 영역의 거의 6분의 1을 차지해요. 물론 인구는 별로 안 사지만 그리고 중국의 중요한 석유나 가스나 이런 데가 여기 지역은. 그래서 지금 위구르 분리운동이 일어나죠. 신강지역 분리운동을 계속 탄압하고 중국정부가 막는 이유가 이 지역의 어떤 전략적 자원적인 중요성 때문인데요. 그래서 하여튼 이 운동이 있었는데 요건 시기적으로 이제 말지가 않고 그 다음에 뒤에 동남방어를 저지해서 당시 프랑스군이 타이안역을 봉쇄하고 황후성을 점령했다. 이건 청푸전쟁인데 청푸전쟁에서 이 황후성을 점령하고 황후성이 어디냐면 저 대만 있죠. 대만 있고요. 앞에 복권성이 있거든요. 그 복권성은 대만의 복권성 옆에 있는 그 제도가 황후성이야. 근데 요 제도가 점령하고 청푸전쟁인데 청푸전쟁 몇 년에 일어나냐면 1885년에 일어났어요. 요거는 몇 년도에 일어난 전쟁이죠? 1874년에 대한 그 75년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 지금 말하는 시점하고 뒤에 있는 거야. 뒤에 있는 거. 당시가. 그러니까 당시 같은 거. 그 후에 난
당신 아니고 당신은 세방과 해방 논쟁이니까 요거하고 같이 갖고 시죠. 그 다음에 논쟁이 벌어졌다. 어떤 식으로 얘기했죠? 신강 유무주를 회복하고 해군력을 강화시키는 해방파에 이끌어서 그 당시 이제 1874년에 그 당시 이제 정일찬이 해군 수사 장정을 설치하고 동양, 남양, 북양함대를 설치해요. 동양, 남양, 북양함대를. 예. 그것에서 북양함대 중심의 해군 창설이 본격화됐다. 1874년대니까 요 시기하고 지금 맞죠? 1870에서 1875년 세방해방 논쟁하고 그래서 요걸 문제를 풀려면 연대를 정확히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내용하고 아마 다음에 나왔던 세방 논쟁이 뭐고 해방 논쟁이 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요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강자중국사에 있는 거예요. 강자중국사. 제가 이거 예전에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나왔어. 예감으로는. 근데 좀 많이 읽다 보면 이게 느낌이 오거든요. 필히. 여기. 그래서 여기가 나올 것 같다 했는데 나온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풀어가지고 이제 32번 문제 보죠. 32번. 자, 32번인데 32번은 이제 뭐냐면 위주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모든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데 고르시오. 자, 이거 태평 정부의 진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건데 장수에 실시하는데 이건 어디 나오냐? 이것은 뭘까요? 이금이에요. 이금. 정근대 시대 때 주로 이제 거뒀던 통인세 일종이에요. 이금. 이거는 이제 그 강제중국사에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태평천국 운동이 나니까 중앙에서 자금을 공급을 지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상군이나 해군들이 유지 비용으로서 그 지역의 이금들을 장악해갖고 썼거든요. 근데 이금 재원을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해소하지 않고 지방군벌들이 계속 그걸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자, 이 이금은 그 후에도 계속 누가 군벌들이 계속 거기에 이제 주요 재원으로서 사용했던 것이 이금이에요. 그래서 언제 폐지됐냐면 나중에 이제 그 중화민국 때 있죠. 중화민국 때 이금이 폐지되고 소비세의 통세로 통일이 됐어요. 통세로. 그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4번을 보면 국민정부 행정부는 이걸 폐지하는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이걸 이제 폐지해가지고 뭘로 했다? 통세를 했다. 통세는 일종의 소비세인데 오늘날만한 뭐죠? 부가가치세요. 그러니까 이 캔커피는 제가 머신들이 1000원이면 10% 뭐가 붙어있죠? 부가가치세가 붙잖아. 마찬가지야. 자, 이 통세는 이금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금은 꼭 지나갈 때마다 통행세를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번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거야. 이중징세가 돼. 근데 통세는 국가에서 딱 한 번만 뛰면 그게 유통하는 과정이 이제 전혀 뭐냐면 세 번 걷잖아. 일괄적으로 한 번만 뛰는 거야. 그래서 이제 더 효율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총독과 승부 자신의 병력을 진단한 재원으로 사용했죠. 태평천국 운동 때.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이것이 한 번 납부된 상품은 추가 가세 없이 전국에 유통될 수 있다. 이건 아니죠. 이거는 통행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했죠? 소비세 일종이 통세죠. 통세. 네, 그래서 남경 그 국민정부 때 실시한 통세. 자, 미국은 이것을 폐지하면서 중국의 간세 자주권을 인정하겠다고 하였다. 네, 맞죠? 원래 이제 뭐냐면 워싱턴 회의 때 아시죠? 워싱턴 회의 때 중국은 외국 간의 불평등 조약 내용 중에 협정 관세를 폐지하려고 폐지해서 간세 자주권을 회복하려고 했거든요. 협정 관세가 뭐예요? 간세를 매길 때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간세를 매긴 거죠. 이건 뭐냐면 이건 독립국에서 이제 뭐냐면 위상을 떨어뜨린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이야. 미국은 만약에 이걸 폐지시키려면 이거 협정 간세를 하려면 너네는 또 간세를 먹고 또 국내 이금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금을 받으면 미국 제품이 뭐냐면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 그럼 이금을 폐지시키면 너네들 협정 간세 조항을 폐지시키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교섭결과 1928년 7월에 미국과 중미 간세협정을 맺게 돼요. 워싱턴 회의가 아니라 그 이후에. 그리고 나서 공식적으로 간세 자주권을 얻게 되는데 그거와 동시에 이금을 철폐하고 1928년에
1931년에 종합생 통zel 진서는 요와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폐지하지만 법정관세를 폐지하고 관세 자주권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기획과 디귿과 미래이죠. 그래서 이것도 예상외의 문제, 예상외의 문제. 나올 리가 상관없어. 누가 이렇게 이금이 나온다고 생각해, 이금. 근데 중국사는 대개 한 4문제 나오면 2문제 이등식의 문제예요. 아마 요번에도 들어가는 교수가 좀 이상한 교수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상한 엉뚱한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중국사는. 두세 문제.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문제들은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거 주관식으로 내면 이거 솔직히 누가 맞추겠어요, 이거. 특별하게 관심 있는 애들이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데는. 예. 어차피 틀리는 문제는 합격권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3번 문제입니다. 33번. 자, 33번이 서양사인데, 서양사는 실제로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그 예상했던 문제들 있죠, 주제들. 거기에 나와서. 서양사 교수들 좀 착해. 들어보면 공부가 편하게 이게 기출 주제들만 이제 골라서 어쩌다 한두 문제 제외하고는 이렇게 내주는데, 마찬가지 33번도 그 고대 그리스 역사, 그 그리스 문제 나오면 항상 나오는 사람들 있죠? 예. 솔론,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라스.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거 페리클라스 관련돼서 나올 거 예전에 그 많이 나왔어요. 클레이스테네스 한번 예상했는데, 그때 모의고사 나올 때 이 클레이스테네스 그대로 나왔어요. 예. 물론 그 모의고사 안 풀어도 다 맞출 수 있고 너무 쉬워서 문제가. 예. 자, 그래서 이번에는 뭐가 나올까요, 한번? 클레이스테네스 나왔으니까 클레이스테네스는 나올 리가 없겠고, 근데 페리클라스는 너무 울거먹었어. 근데 솔론이 한동안 안 나왔거든요. 솔론이. 그래서 솔론이 나올 수도 있겠죠. 솔론이 한번 이제 건져봐야지 또 솔론을. 예. 자, 하여튼 보면 요 그 지문 내용은 뭐냐면 클레이스테네스가 했던 부족제 개편 내용이야. 부족제 개편. 그래서 이제 우리 아테네는 4개 부족으로 구성돼 있죠. 현적으로 구성돼. 근데 이제 이 부족을 기반으로 그 당시 이 귀족들이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요걸 해체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아테네 4개 부족을 다시 현적, 지현적 연관 없는 몇 개 부족을 만들었어요. 10개 부족을 만들고 그걸 이제 그 속에 50명씩 뽑아서 만들기 500이네죠. 그 관련된 그 부족 해체 과정은 제가 서양사 강의 시간 때 자주 얘기했으니까 설명을 생략하고 작가적 D페이지에 있는 202페이지에는 부족제 개편 내용 있죠. 그거 보면 이제 이해하시고 제가 설명 과정에서 좀 많이 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500 이내를 개편하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러니까 지연적, 현역적인 것을 벗어나서 전체적 이익을 보유하는 그런 이제 의사결정을 하고 했던 것이 부족제 개편의 주 내용이에요. 자, 이와 함께 또 했던 것이 그 유명한 무슨 추방제죠? 도평 추방제를 했죠?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자, 여기 보면 1번 보면, 자, 개척 구분 없이 참여하는 시민법정을 도입했다. 누구죠, 이거? 솔론이죠? 네. 솔론은 이제, 했는데, 요때 시민법정은 실질적 사법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 권력을 갖게 된 것은 이게 뭐냐면, 페리클라스 때요. 페리클라스. 페리클라스는, 법정뿐만 아니라 거기는 관리 후보자 자격심사라든지, 그 다음에 그 임기 중에 여러 가지 행적들의 감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업무를 부과했어. 그래서 되게 이 페리클라스의 민주주의를 사법 중심의 민주주의라고 해요. 사법 중심의. 시민법적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거는 솔론이고요. 처음에 도입한 사람은. 자, 그 다음에 귀족계급의 토지를 몰수하여 빈농에게 분배했다. 어떤 사람이죠? 참수정치였던 페이스타투스죠. 네. 그 다음에 재산평가에 모든 사람들 4개 등급으로 나눴다. 그래서 대지주, 귀족, 기사, 농민과 노동자 4개 등급으로 나누고, 대지주와 귀족들의 아웃권과 아웃파고스에 참여하는 그 권한을 주고, 기사와 농민계급 노동자들의 민회에 참석할 권리만 주는, 그러니까 돈에 따라서 권리를 분배해주는 그런 사람이 누구죠? 솔론, 금권정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심사권과 최고 행정권에서 500인을 설치했다. 맞죠? 부족계 개편 후에. 그 다음에 공무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페리클라스 때죠? 수당제와 이런 것들 인기제를 실시했는데, 그거는 이제 페르시아 전쟁 때 많은 빈민들이 수병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서 정치적 권리를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답이 4번이 되겠죠. 4번. 그래서 그 클레이스테네스, 솔론,
것들은 실제로 그리스 관련된 문제 90%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업적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다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4번 문제 보죠. 34번. 자, 미출제 그에 대한 설명하는 것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는 이제 보면 세계를 네 부분으로 나눴고, 군대를 몇 배 늘렸다. 자, 요거 금방 나오죠? 자, 네 개 부분 나왔어요. 정제 2명, 부제 2명에서 4명의 황제를 둔 사람이 누구죠? 디오클라티누스 황제죠. 디오클라티누스는 BC 3세기 때, 로마에 동방식 전제군주제, 도미네제를 도입을 하는 사람이야. 예전에도 한번 나왔죠? 이 사람 문제가.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군인왕제 시대 때 막 왕이 죽으면 뒤후에 막 지네가 황제가 됐다고 막 해가지고 반란이 나니까 왕위 계승권의 군대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제 2명, 부제 2명 이렇게 뒀어요. 그래서 정제가 죽으면 부제가 그걸 계승하도. 근데 오히려 이것이 뭐예요? 나중에 4명의 황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서황제가 됐다고 하니까 이거 오히려 그게 뭐 더 군인의 용인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폐지되죠. 자, 그는 속주를 더 작은 단위로 쪼개서 그래서 4개의 속주를 12강국도 속단위로 배분했죠. 왜 그랬어요? 큰 지역을 통치하다 보면 어떻게 지역세역화 될 수 있죠. 이걸 쪼개가지고 민정과 군정을 또 분리시켰어. 왜 분리시켰을까요? 군사령관이 민간까지 행정까지 장악하면 어떻게 되죠? 지방세역화 될 수 있죠. 그래서 지방행정을 완전히 쪼개고 민정과 군정을 다시 쪼개서 군대 중심으로 이제 뭐냐면 그 지역을 지방세역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이제 이 조치죠. 자, 이 디오클라티누스 황제의 업적들 이제 설명하는데, 디오클라티누스 황제는 이제 뭐냐면 이제 그 관련돼 갖고 이제 예전 나오고, 최근에 그 뭐냐면 노마 관련된 문제 나올 때 예전에는 공화정이 많이 나왔죠. 근데 최근에는 제정이 많이 나와요. 제정. 그래서 이제 예전에 나왔던 아우구스투스나 디오클라티누스 제정 나오려면 또 한 가지가 까먹었죠. 콘스탄티누스 상제 있죠. 콘스탄티누스 이제도 언젠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요즘 공화국에서 제정에서 이제 공화국에 제정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업적도 한번 시험 들어가기 전에 한번 봐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1번 보면 북아프리카의 반나왕국을 멸망시켰다. 누구죠? 유스티아누스 황제죠. 그래서 유스티아누스 황제는 베리사이루스와 나르센스를 이제 파견해가지고 반나의 왕국과 동부토 왕국을 멸망시키죠. 그래서 한때 그 로마의 영토를 상당수 회복했어요. 상당수. 자, 그 다음에 이거 보면 밀라노 공인에서 크리스를 공인한 사람은 콘스탄티누스 대제죠. 예. 그 다음에 3번은 국경 방어를 위해서 군강구제를 도입하여 군사력을 임명했다. 이건 이제 7세기 때 동로마 황제였던 헤라클리우스제예요. 헤라클리우스 황제인데 유스티아누스 황제 D유죠. 유스티아누스가 죽고 나온 이제 그 이민족의 침입을 많이 받게 된, 특히 7세기 이후에 이슬람 민족을 침입받게 되면서 오스만트랑 간다. 동로마 제국이 영토가 소아시아 반도와 발칸 반도 일대도 이렇게 축소되거든요. 그리스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때 군강구제와 둔정변제를 실시하죠. 그래서 이 군강구제는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전국을 테마라는 군강도로 나눠요. 그리고 그 각 테마에 황제가 임명하는 군사령관을 파견하고 그 군사령관이 뭐와 뭘 장악하죠? 군정과 민정을 장악하죠. 그리고 국가가 토지를 나눠주고 둔정들, 이 둔정들이 이제 전시에는 열심히 이제 통치는 열심히 농사를 짓다가 전시에는 뭐냐면 군대를 뛰는 농병일치제는 제도가 둔정군제죠.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겨. 왜냐면 군강군제에서 많은 권력을 군사력만에 주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지방 세역화되죠. 그리고 나중에 대토지 소유가 확산되면서 나눠줄 토지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둔정군제가 제대로 활동이 안 되고 그 대신에 용병제를 실시하죠. 근데 용병제가 실시되니까 나중에 이 용병제 때문에 또 쿠데타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가 이제 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다키아를 속주 삼는 등 제국의 영향을 최대 판도 확대했다. 다키아는 오늘날 말하는 누마니아예요. 누마니아.
루마니아가 이제 그 영역이 그 지명 자체가 뭐예요? 로마인이 살았던 땅이 뜻이요. 예. 그래서 그 다키아를 지배했었는데 이게 서양사 총론이가 계속에 나와 있어. 누구냐? 트리아누스 때요. 트리아누스. 예. 트리아누스 때가 로마 영토가 최대의 확보였거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하두리아누스 때는 이제 예전에 공세적인 측면에서 벗어나서 장성을 많이 쌓았는데 이제 수세적인 측면이었는데 하여튼 로마 영역이 제일 컸던 때가 트리아누스 때죠. 5년째에 한 번 했다. 그 다음 제국행정 중심을 소아시아 니코메디아로 이동시켜 동방전체주가 되었다. 자, 이건 누구죠? 5번이었던 이제 디오클레티누스죠. 로마에서 니코메디아로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동방공주제를 하려니까 이 동방공주제는 이제 로마보다는 문화적으로 친숙한 소아시아 쪽이 좋겠죠. 그리고 경제적 중심이나 내정 후기 때는 서해 지중해 지역에서 동방의 동지중해 쪽으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콘스탄티노플이 콘스탄틴 대제가 콘스탄티노플로 옮기죠.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적 중심지가 어디로 이동했기 때문에요. 서부 지중해에서 동부 지중해 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리고 동로마 제국이 서로마 제국도 오래 갔던 것도 동로마 제국이 경제도 더 풍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이런 것도 이제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5번을 보죠. 35번. 중세와 관련된 문제인데 중세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중세 문학. 특히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면 스콜라 철학 있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콜라 철학, 보편 논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도 나오니까 일단 정리할 때 그 중세 문화 부분은 꼭 특히 스콜라 철학을 중심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예문은 이제 뭐냐면 고전 철학과 기독교 신앙을 주관하는 신학자들이 활동했는데 아벨라론의 긍정과 부정을 통해서 번쩍번쩍 진리탐구를 추구했다. 자, 아벨라론은 12세기 때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엘로리즈하고 비극적 사람으로 유명했는데 이 사람이 긍정과 부정이라는 철학자에 있어서 처음부터 대입된 그 책을 무리하게 조화를 시도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건데 그는 끊임없는 해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끌어내는 정방합의 번쩍번쩍 사고방식을 제시해요. 이것이 나중에 누구한테 영향을 주죠? 아퀴나스. 그리고 이 사람도 특징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론과 뭘 조화를 깨죠? 유명론과의 조화를 깨.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깨. 그래서 이 사람은 온건론적 실제론자라고 하는데 요걸 그대로 정리한 사람이 누구죠? 토마스 아퀴나스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했냐면 자, 실제론하고 유명론의 뭐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걸 명문론이라고 하죠. 명문론을. 실제론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영화 속에 수많은 드라마 속에 그 잘생긴 그 남자가 어떤 남자들이에요? 일단 제거되어야 돼요. 키가 커야 되죠. 그 다음에 성격도 되게 좋아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근데 이런 남자들이 세상에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죠? 이런 남자 안 존재해. 그러니까 이상적인 남자들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실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실제론이에요, 유명론이에요. 실제론 속해죠? 그러면 유명론은 현실의 인간은 어떻게 할까요? 자, 돈은 많지만 키도 조그맣고 얼굴도 못생긴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냐면 가진 건 개뿔도 없으면서 뭐죠? 성격 좋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성격도 나쁘고 키도 작고 하면서 뭐냐면 돈도 없는 진상들도 있을 거고 남자 중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남자들이 존재하고 있어. 이게 실질적으로 왜요? 유명론이죠. 다만 공통점이 뭐죠? SY라는 유전체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그거 왜 없어요? 성유전체가. 그러면 이 사람은 꼴보기 싫어 해가지고 다 죽였어 그냥. 그럼 이런 남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 없앴거든요. 실제론에 이상적인 남자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죠. 이거는 똑같은 거야. 추상적인 명사는 계별과 벗어나요. 우리가 현실적인 남자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추상적인 명사가 계별과 벗어나는 걸 인정하지만 실제론적까지는 그렇지만 남자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상적인 남자형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은 그
자체가 또 실제하지만 그 실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사물들이 있어야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뒷받침에. 그래서 이런 실제론과 유명론을 합쳐서 이걸 책에서는 온건한 실제론자 이렇게 불러요. 네,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걸 좋아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그 뭐냐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오시고 아퀴나스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신학대전을 해서 스콜라트라고 완성을 시켰죠. 근데 이것을 유럽에서 처음 제시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모의고사 시간에 제가 이분 신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 신화. 이분 신화라는 사람이 처음 만든 거예요. 이거. 그래서 유럽에 영향을 준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보시면 되고. 자, 이거 실행했기 때문에 이거. 자, 프랑스 지역에 낭만을 추구하는 토스볼시와 고대하는 투방드로라는 무지가 있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그 영향을 받아서 서정식 미네징거라는데 이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음흉시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세 유럽에 보면 공건제의 궁중을 쳐다보면서 여자들에게 뭐 낭만적인 시를 읊어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말라는데 되게 12세기에서 13세기 정도예요. 그러니까 요 시대가 12세기 정도? 중세랑 중기 정도? 그때 이제 시기인데 자, 12세기와 관련된 걸 물어보니까 파리 근교의 생드니 수도는 고딕 양식을 새롭게 지었다? 맞죠? 고딕 양식은 12세기 때 나와요. 생드니 수도는 12세기 때 일드 프랑스 지역에서 최초로 만든 고딕 양식이에요. 자, 이 고딕 양식 전에 무슨 양식이 있었죠? 르마네스크 양식이 있었죠? 그래서 르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 차이점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설명 못 드리겠고 다만 이제 그 뒤에 그 213페이지 잠깐 보세요. 213페이지. 자, 213페이지 보면 사우드 대성당, 네이스댕스당 쭉 있죠? 그리고 거기 이때 보충자를 고딕 양식 건축물 해가지고 바실리카 양식, 르마네스크 양식, 고딕 양식 있죠? 그 차이점, 특징들 꼭 기억을 해두시고 대표적인 성당 정도 이름은 외워두세요. 네. 그리고 제가 서양사 그 공각이 5.0에도 그 자세히 설명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꼭 찾아서 보세요. 자, 다시 앞에 들어와서 그냥 답은 1번이죠. 자, 2번 보면 성사의 영어 구제의 기능과 하체설을 반박한 위크르프의 성서를 번역했다. 자, 위크르프는 어떤 사람이냐면 14세기 중엽의 영국의 옥스퍼스 교수인데 그 종교계가 성공이죠. 그러니까 시계적으로 좀 뒤에 있는 사람이야. 자, 성사의 영어 문제는 뭐냐? 아까 전에 천주교에서는 진리를 어떻게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 했죠? 믿음과 함께 뭘 받을 수 있어요? 칠성사를 받아야지만 받을 수 있죠? 그걸 부정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기능을 부정한 거죠. 그 다음, 하체설이 뭐죠? 하체설이? 하체설? 저는 이제 그 예전에 어릴 때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가보면 빵하고 포도주 많이 먹었는데, 하나 예수님이 죽을 때 12제자를 불러놓고 뭐라고 했죠? 딱 나눠주고, 이것이 빵과 포도를 나고 이것이 나와 나의 살과 피다 이렇게 하죠. 여기에서 빵은 뭐죠? 살을 의미하는 거고 피는 뭐죠? 포도주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천주교에서는 살이 곧 피가 되고 포도주가 살이 빵이 되고 포도주가 뭐가 돼요? 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빵하고 포도주를 먹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뭘 먹는 거야? 살하고 피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위클리프 반대해서 이 사람 초짜는 실제론자인데 요거는 그냥 상식적인 얘기지 무슨 살하고 피가 포도주가 빵하고 포도주가 각각 살과 피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상식적인 얘기고 그 빵과 포도주 그 이상의 의미에 뭐가 있다면 살과 피가 있다는 거야 예수님.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상식적 의미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해요. 이것이 후에 이제 뭐냐면 루터와 그 다음에 특히 칼뱅이 영향을 주는데 물론 이제 제가 예전에 사회사 계는데 그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하여튼 요거와 관련된 거고 자 그 다음에 흑사병 이후에 해보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춤을 추는 그림이 유행한 것은 14세기 중엽이죠. 그래서 이제 패스트가 유행돼서 유럽 인물 3분의 1이 죽었죠. 요거는 이제 그 시기적으로 뒤에 있는 거죠. 자 교황이 절대 권력을 공의에 대처하는 개헌 논의가 있었다. 그래서 콘스탄트 공의회가 있었는데 이 콘스탄트 공의회는 언제 있었어요? 15세기 때 일어났죠? 15세기 때.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교회의 대분열을 종식하고 그 다음에 누구죠? 그 흡수를 철학시켰죠. 그리고 그때 공의회주의하고 이제 그 교황의 어떤 절대 권력을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교황이 이겼죠? 네, 교황이
자,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사건이고, 자, 5번을 보면, 크라스티제는 아엠의 궁전에서 개설하고, 고전연구를 작용하여 훈시를 내렸다. 그냥 8세기 중년에서 9세기 초반의 얘기죠. 이걸 무슨 르네상스라고 하죠? 카로링고 르네상스라고 하죠? 카로링고 르네상스. 그래서 12년 기출문제 나왔던 것인데, 하여튼 이거는 앞에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답이 1번이죠,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요. 36번을 볼게요. 36번. 자, A와 C 지역의 중세 후기의 유럽 경제 중심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을 보게서 보는 것은. 자, 11세기 이후에 원거리 무역이 생겼죠. 그래서 원거리 무역이 생기면서 유럽의 그 원거리 무역 상권이 세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북유럽 무역권, 또 하나는 지중해 무역권, 그리고 북유럽 무역과 지중해 무역권을 연결하는 샹파르 대시를 중심한 내륙 무역권.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죠. 여기에서 내륙 무역권하고 북유럽 무역권은 이제 관련된 건데, 자, A는 어딜까요? 저쪽 북부 독일 쪽이죠. 여기는 어디죠? 한자 동시에 있는 거. 한자 동시. 그래서 대표적인 것인데, 그래서 보면 한자 동맹들인데, 대표적으로 여기 지역은 아마 함부르크 정도 될 것 같아요. 함부르크. 자, B는 어디냐면 프랑드르 지역이죠. 프랑드르죠. 많이 들어봤죠? 오늘날 벨기에 북부 지역, 네덜란드 거기서죠. 그래서 그 지역이 원래 예전부터 뭐가 유명했죠? 모직물. 영국의 양모를 받아가지고 15세기 전까지 모직물 주로 생산해갖고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나 다른 나라에 수출했죠. 그 다음에 C는 어느 지방일까요? 샹파뉴 지방이죠. 그래서 이 샹파뉴 지역에 샹파뉴 백작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시장을 개설했죠. 여 도시대랑. 그래서 샹파뉴 대시가 있는데, 이 샹파뉴 대시와 관련된 것은 한번 예전에 나왔어요. 09년인가? 나왔으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면 A에서 상공업자들 기족과 연합할 전상 공원들이 많았다. 자, 공원운동은 이제 12세기 때 일어났는데, 이 공원운동 왜 일어났죠? 예전에 도시는 누가 지배했어요? 영주들이 지배했죠. 그래서 영주들이 그 당시 상인들, 부르주아 계층으로부터 돈을 받고, 일종의 시장세를 받고 이제 그 영업을 하고 했는데, 이 부르주아 세력들이 힘이 커지면서 어떻게 되죠? 자신들이 이제 자치권을 얻기 위해서 이제 투쟁을 하게 되죠. 이게 공원운동인데, 공원운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북부 독일을 중심으로 한 운동가. 이제 이걸, 그 다음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남유럽권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자, 북부 독일은 주로 한자 도시들이에요. 한자 도시. 한자 동맹들 있는 곳인데, 자, 여기는 주로 누가 통치했던 곳이냐면, 제후들이 통치했는데, 제후 중에 어떤 제후들? 성직자 제후들이야, 성직자 제후들. 자, 성직자 제후들은 성직자이면서도 그 지역을 가난하는 사람이죠. 근데 성직자들 자체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공업자들이 군인을 사가지고, 용병을 사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직자들을 쫓아냈거든요. 이것이 북유럽의 이것이 이제 2차 기출 예문에 나왔어요, 이번에. 2차 기출 예문에 여기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함부르크나 그 도시에서 성직자들을 이제 해가지고 죽이진 않고 배를 주면서 너 가라. 너가 살고 싶은데 가라 해서 쫓아낼 거죠. 이런 유형이죠. 그 다음에 남유럽 이탈리아에서 주로 있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족들이 있는데 이들은 자체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쫓아내지 못하고 돈 많은 부르주아 계층들과 그 다음에 이들이 예전에 부귀족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도시의 자치를 이제 보장받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갖고 이게 남유럽형이 되죠. 그래서 A에서 상공업자의 기족과 연합하여 건설 공원이 많았다는 것은 북부 독일이 아니라 어떤 형이에요? 남유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아마 예전에 2차 기출 예문으로서 잠깐 언급돼 있었어요, 요 부분이요. 비교학습 부분에도 이제 남색책 부분에서 예문을 뒀던 게 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원을 보면, B의 모직물 시장을 통제권을 둘러싸고 영국과 프랑스 갈등이 100년 전에 원인이 되었죠. 그래서 프랑스의 상공업층들은 영국과 가깝고, 그 프랑스의 어떤 기족층들은 프랑스 왕에게 충성하고, 그래서 이거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반려 왕조 계승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안에 있는 영국령, 가스코노 지방의 영유권 문제 때문에 또 100년 전에 원인이 됐죠. 자, 맞고요. 그 다음에 신은 샹파뉴 백정을 주도한 설치 전기실 중에 14세기 경제적 번영을 했죠.
요것도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죠. 상판유배자. 그 신은 이탈리아 상인들이 타고 직접 비드집을 왕래하면서 그 점차 세트했다. 자, 요건 이제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 왜 이 내륙 여건, 상파유 지방이 그 번성한 게 뭐냐면, 원래 이제 유럽에 보면 스페인 반도하고 저기 북아프리카에 조그만 해협 하나가 있죠. 그 해협이 뭐죠? 지브롤터죠. 지브롤터 해협인데, 그 지브롤터 해협에 이슬람 해적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여기 지나면 이슬람 입장에서는 되게 해적들이 좋죠. 왜냐면 길목이 좁다 보니까 쉽게 감시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배가 지나면 어떡하죠? 곧바로 달려들어서 약탈하면 되거든요. 거기에 또 비스케이 만인의 그 좁은 해역이다 보니까 파도가 어떻게 돼요? 급하죠, 물살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약간 그 뭐냐면 수로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해양수로보다는 해운수로, 내륙수로를 이용해서 강과 강 사이를 연결하면서 이 샤파르 대륙시가 부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탈리아 상인이 14세기 때 갈레선이라고 해서 그 뭐냐면 노를 젓는 그 선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자체 무장을 해갖고 오히려 이제 그 지브롤터 해협을 통과시키죠. 특히 11세기 이후부터 해갖고 그 지역일대가 이제 뭐냐면 14세기 때가 완전 대전공운동에서 23세기 때 어떻게 돼요?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샴파뉴 백장령이 왕령제의 편입을 시켜요. 그래서 왕이 그때 많은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지역을 이용하지 않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샴파뉴 대시가 잘 되다 보니까 각지에서 비슷한 시장들이 막 만들어져. 그래서 경쟁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샴파뉴 대시가 뭐냐면 그 세트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 만약에 문제가 다음에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샴파뉴 대시가 세트한 이유는 뭐냐면 두세 가지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서양사 개론이나 서양사 총론 부분에서 그 정리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보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리을. 그래서 5번과 관련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7번 보죠. 37번. 자, 다음은 르네상스 시기의 어느 도시에 가는 자료이다. 밀주진 이곳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런데, 자, 첫 번째 문장의 이제 핵심적인 것은 두카토라는 그 화폐예요. 중세 그 화폐인데, 이 두카토는 그 1280년에 발행했던 화폐인데 베네치아에서 발행했어요. 베네치아. 그래서 두카토와 함께 그 당시 프론이라는 화폐가 있어요. 프론이라는 그 금화가 있는데 이건 피렌체에서 발행했는데 요때 13세기에서 한 15세기까지 중세에 유통됐던 중세 달러 역할을 했던 기축통화를 했던 것이 두카토예요. 자, 베네치아겠죠. 자, 티치아노, 조노존네, 티토라토, 베르네세 같은 화가들이 활동했던 곳은 어디냐면 16세기 때 베네치아예요. 그래서 그 중에 티치아노가 유명하죠. 누워있는 비너스를, 그래서 매혹적인 강릉미로서 유명했던 사람인데, 자, 베네치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탈리아 14세기, 16세기 때 이탈리아 정치상을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이탈리아는 크게 세 개 지역으로 나누죠. 세 개 지역. 그때 이제 14세기 때 이탈리아가 장아처럼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렇게. 자, 이탈리아 북부 이탈리아는 지중해 구역이 중심지였는데 요 지역은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 그냥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필렌체나 밀라노나 베네치아나 이런 거는 다른 도시국가들이야. 도시국. 그래서 도시를 중심해서 그 주변의 영역, 농촌 지역을 가난하게 되죠. 근데 여기는 도시지역은 지방 봉고국가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죠? 중앙 집권화된 국가예요. 지역별로 나눠지지만 중앙 집권적인 성격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와 비슷하냐면 그 전국시대 때 전국 추동들 아시죠? 초나라, 뭐 진나라, 제나라 이 나라는 분열되어 있었지만 봉고국가들이 아니에요. 예전에 그 뭐냐면 봉고제 국가들이 아니죠. 그 나름대로 그 안에 뭐예요?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죠. 그와 비슷한 걸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 단위의 중앙집권적 국가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 로마는 중시와 중부는 누가 통치할 수 있을까요? 교황이 직접 교황령이죠.
그 다음에 이 시칠리아 남부 이탈리아 지역은 봉건조 왕국이 속되어 있는 나폴리 왕국 또는 양 시칠리아 왕국이 있어. 이 나폴리 왕국은 처음에는 이제 앙주가 프랑스의 앙주가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누가 이 스페인 아도본가하고 싸우게 돼요. 그래서 원래 앙주가였다가 시칠리아 만영 사건을 계기해서 누구의 지배로 넘어요? 스페인 아도본가로 넘어가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함스부르크가 나중에 아도본이 스페인한테 카타리나 왕국하고 카스티아 왕국하고 통합이 돼가지고 스페인의 함스부르크가 있는데 넘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던 왕조다. 구성되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는데요. 자, 여태 도시 국가들은 대부분은 이제 처음에 공화정으로 실시됐다가 나중에 뭘로 넘어가죠? 전제정으로 넘어가죠. 전제정. 네. 그래서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필렌체 같은 나라가 있죠. 메디치인가 이런 사람들이 통치를 하는 국가인데. 자, 그러면 이제 보죠. 1번을 보면 비스콘디가의 집계가 단절되자 용병대장이었던 스포자가 정권을 장악했다. 요 나라는 밀라노예요. 밀라노. 네. 그래서 이 밀라노는 12세기 때 공화국이었다가 13세기 때 스포자가 이제 전제국가로 바뀌게 돼요. 전제국가.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자, 이탈리아 남부에서 봉건적 체제를 유지하면서 에스파냐 프랑스의 젠탈 대상이 되었다. 어느 나라죠? 요 나폴리아 왕국, 양 시칠리아 왕국이죠. 봉건적 국가. 자, 그 다음에 대의에서 총독을 선출하고 실무 담당에 소위를 줬지만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기구는 10인이었다. 여기는 이제 뭐냐면 베네치아죠. 답이 3번이에요. 그 베네치아는 다른 국가든 대부분이 공화국에 실시돼가지고 뭘로 넘어가요? 전체적으로 넘어가죠. 근데 꽤나 베네치아는 별 변동 없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전한 정치였어요. 그래서 이 베네치아 정치 시스템 보면 군주제, 가두제, 민주제로 이렇게 이제 서로 절충해서 만드는데 군주제가 유스하는 게 총독이 지배해. 이 총독. 이 총독은 죽을 때까지 총독을 해먹는 거야. 근데 이 총독은 실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실제로 이제 있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시민위원회가 있어요. 공안위원회, 귀족들을 중심한. 그래서 이 총독은 대위에서 선출돼서 있다가 실권을 걸렸고, 실권은 시민위회가 있고요. 시민위회에도 원료원이나 실물 담당한 소위원회로 구성됐던 것이 이제 그 베네치아의 권력 구조죠. 이게 서양사 개론이 나오는데, 요것도 이제 뭐 나올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이런 문제들은. 예, 가끔씩 이런 특 문제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뭐죠? 필렌체죠, 필렌체. 필렌체는 되게 유명한 도시국가죠. 필렌체도 마찬가지로 공화국이었다가 그 치오피에 나한 이후에 누가 통치하게 돼요? 메디친가가 통치해요, 메디친가. 그래서 형식상 공화제를 있지만 실제 메디친가로 내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그 메디친가가 잠깐 누구한테 쫓겨나냐면 저쪽 프랑스였던 파리세가 침공하니까 쫓겨나. 그때 쫓겨날 때 그 가두기 때 잠깐 집권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모나룰라예요. 사모나룰라인데 이 사모나룰라는 필렌체 설교자면서 종교 지도자고 또 신비주의자로 유명해. 신비주의자는 아시죠? 뭐죠? 교회와 거치지 않고 직접 신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신비주의자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교회적이겠어요? 반교황적이겠어요? 친교황적이겠어요? 반교황적이죠? 그래서 이제 교황을 막 욕을 하다가 뭐냐면 나중에 교황으로 파문을 당하고 그리고 잡혀가고 교황에서 화형을 당하게 돼요. 다시 이제 메디친가가 다시 돌아와서 필렌체를 이제 토스카나 공화국으로 개칭하죠. 원래 그 지역이 토스카나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4번과 5번은 필렌체와 관련된 거니까 보시고, 요걸 이제 제대로 공부하시려면 이탈리아 도시국가들 각각의 특징도 있죠? 서양사 기준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한번 보고 들어가세요. 또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예. 되게 보면 그 교수들이 2년마다 한 번씩 교체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 전에 했던 문제들이 그 다음에 또 나와. 새로운 문제들이.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다른 거는 유형을 변경해가지고 물어볼 수 있겠죠? 요 예문을 기준으로 해서. 네. 그러다가 한참 뒤에 또 와가지고 그 교수가 4, 5년, 6년 뒤에 다시 올 수 있잖아요. 그때 또 한 번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2년 한 번 나오고 좀 한 3, 4년 안 나왔다가 또 나오고.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8번 문제입니다. 38번.
자, 38번 문제는 이게 뭐냐면, 청교도혁명 때는 명예혁명까지 쭉 가정들 얘기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제임스 1세, 찰스 1세, 찰스 2세, 제임스 2세, 하는데, 요번에 상당히 복잡한데, 요거와 관련된 거는 제가 이제 그 뒤에 보충자료 1번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해봤고요. 요거 보충자료 1번고, 그 간단히 제가 설명을 다 해놨어요, 여기다가. 구체적인 연대, 그래서 연대 기준 뭐가 있나, 뭐가 있나, 그건 다 뺄게요. 네, 여기까지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자, 그러면 이제 보죠. 자, 그때 이제 그 찰스 1세가 위해를 해산시키고 11년간 전제정치를 실시했는데, 그때 이제 그 뭐냐면, 찰스 1세는, 원래 스코트 가문은 어디서 나온 거죠? 스코틀랜드 가문이죠? 그러다가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사촌 쪽인 이제 찰스 1세가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오니까 의회를 다 무시해버리고, 지 혼자 뭐냐면, 정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 갈등이 나고, 그때 때마치 에스파냐 프랑스 간에 전쟁이 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정비가 부족되니까 의회에게 요청하니까 의회가 뭘 제시해요? 권리청원을 제시하죠.